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오늘은 안경을 안 쓰셨군요. 안경을 들고 오는 거 깜빡했어요. 네, 안경 여신이 안경을 두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뉴스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발언을 놓고 정치권 안팎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동으로 퇴출운동에 나섰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문제죠. 우리 당에서 처리하도록 그냥 놔두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목소리였는데 우리 당의 일이다. 우리 당이 알아서 하게끔 좀 냅둬라.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며칠 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슷한 다양성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분노를 더 키운 셈이 됐었는데. 네. 자,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 3명의 의원을 제명하자라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당이 합의를 한 것이죠. 네, 모처럼 국회가 뜻을 모았는데 좋은 네. 일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일로 뜻을 모았네요. 아무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당은 이 새 의원의 말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운 국민들에 대한 어떤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네.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3명의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서 고소고발까지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 씨, 지만원 씨에게 북한군으로 지목당한 5.18 유공자 곽희성 씨하고 함께 새 의원과 지 씨를 고소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5.18 유공자인 민주당의 서른 의원하고 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도 목요일쯤에 고소장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 제명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의 어떤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려면 199명이 필요하더군요. 네. 그런데 이미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만 해도 이걸 넘어서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113명인데요. 그렇게 이제 300석 중에 3분의 2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징계를 한다고 해도 그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정하잖아요. 근데 윤리특위 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 소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이 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입니다. 그래서 매의 눈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다른 정당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까요? 좀 의문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거 망언 나오고 나서 역사적 해석 차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김순례 의원은 사과를 했는데 네.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아직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그렇죠. 김순례 의원은 당 최고위원 출마 의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당의 얼굴이 되는 건데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는 한국 지도부는 부단히 좀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회의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국민 사이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다른 정당에서 여야 4개 당이 제명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김병준 위원장이 조금 전 저희가 뉴스컷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좀 이런 진정성이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네. 이런 의심가능 발언을 또 덧붙였어요. 우리 당에서 고민하도록 그냥 놔둬라 이런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보수정당 안에서도 존재한다. 그 자체가 보수정당의 생명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이 참 의문입니다. 대한민국 이 진정성이 제1야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을 하는 상황이고 네. 이종명 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5.18 관련 단체들은 반발이 아주 심하죠. 네, 예. 맞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광주하고 전남 지역 방송들을 좀 봤는데 신문하고요. 네. 여론 분위기가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역 의회나 지역의 지자체나 각종 시민단체나 모두 이 분노의 정도가 네.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분들이 어제 국회를 찾기도 했는데 네. 미리 약속 안 했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자. 우리 보고 괴물이라고 했어. 괴물 이렇게 외치면서 국회를 찾기도 했는데요. 이게 김순례 의원의 발언 때문이죠. 예. 네. 그러니까
거짓 유공자들이 지금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그들이 괴물이다. 이런 식의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국회를 찾는 시민단체는 늘어날 것 같고요. 이미 그 관련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천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단체로 대규모 상경 투쟁을 위해서 서울에 옵니다. 자, 청와대가 이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한국당이 추천했던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3명이 있었죠. 차기환, 이동국, 또 한 명이 권 누구였는데요? 네, 권태오. 예, 그렇죠. 이 3명 중에 차기환이라는 그 전직 판사, 지금 현재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2명, 네. 예, 이동국, 권태우 2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아까 뉴스 전에서도 좀 소개해드렸죠. 네. 3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5.18 때 진압군이 아닌 시위대 총에 숨져서 맞아 숨진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차기환 변호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욱 월간조선 전 기자도 추천됐었고 한미연합사령부 작전 참모부 출신의 권태우 전 민주평화통일 사무처장도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추천 때부터 부적격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동욱, 권태우에 대해서 국회에 청와대가 다시 좀 추천해달라 이러면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또 밝혔죠. 네, 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가 밝힌 이유인데요. 근데 이 5.18 망언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죠. 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국민적 함의를 위반하는 발언이었다라면서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임명이 거부되면서 또 5.18 진상규명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네. 해가 넘어갔는데도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근데 한국당이 과연 청와대 재추천 요청을 받아들일지 얼마큼 또 빨리 응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829님이 어제부터 고구마 100개 먹고 체한 듯 답답합니다. 5.18을 책으로 배운 우리 아이들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데 라는 메시지 보내주셨고 2720님은 저쪽 섬나라 정치인들만 망언하는 줄 알았었는데 우리 땅에도 망언하는 사람들 참 많네요. 8557님은 한국당의 입장은 일본의 독도 망언, 위안부 망언도 다양성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와 같군요. 분노합니다. 윤혜정님이 처벌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국민 기만을 하네요. 청취자분들의 이 분노의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이 정도 온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자유한국당 해당 의원들 혹은 이 지도부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번 일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안팎으로 정말 시끄럽습니다. 주요 후보 6명은 전당대회를 2주 뒤로 늦추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아예 안 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227 전당대회는 2주 이상 연기돼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아주 뉴스가 풍년입니다. 네.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소식을 한번 보는데 전당대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은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약간 그런 식의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어제 늦게 또 뭐 입장을 아마 바꾸기도 오늘 했습니다. 출마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정리를 하면은 홍준표, 오세훈 후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한번 전당대회 연기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 이미 보이콧 주자들에게 그만 징징거리고 들어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진태 의원이 아주 말을 아주 거칠게 합니다. 네, 징징거리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오세훈 전 시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불출마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박관영 선관위원장도 굉장히 강하게 이 보이콧 의원들을 질타하더라고요. 전대 연기 주장은 코미디다. 그리고 난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비대위원들은 전당대회 보이콧하는 후보들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하는 여러 언론이 재밌더라고요. 네.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이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서 황교안 1강 체제가 굳어지니까
홍 전 대표가 출구 전략을 택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금 뭐 해석이 가능하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는 뭐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 날짜하고 상관없이 자기는 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김진태 의원 출마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네. 오세훈 전 시장은 오늘 아마도 출마 발표를 할 것 같고 네. 이렇게 되면 이 세 명이 당권을 다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3파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5시까지 그 등록 마감인데 당 비대위에서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후까지 과연 누가 더 추가로 당대표 후보로 나올지 좀 모르겠는 상황이죠. 어쨌든 전당대회가 지금 반쪽짜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 차원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서 당 지지율 자체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컨벤션 효과라든지 뭔가를 누리고 싶을 텐데 27, 28 아시는 것처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네. 또 예정이 돼 있어서 이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그 당권 도전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명선 기자가 보기에. 글쎄요, 황교안 전 총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뭐 90% 이상 황교안 총리가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던데 네. 그러니까 김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이었고요.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서울시가 남북이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래 44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 유치에 도전합니다. 네, 지금 이 뉴스 전하기 전에 7268 끝번호 주시는 분이 출구 전략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을 진행해 나가다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 찾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기획 기사 쓸 때도 출구 전략 세운다 이런 말을 좀 자주 쓰는데 마무리하는 기사가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럴 때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벌이기는 쉽습니다만 일을 네.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죠. 방점을 잘 찍자 이겁니다. 여기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명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출구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뉴스 들으시다가 이 표현 모르겠다, 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니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최대한 생활 언어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 올림픽 얘기예요.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그러니까 평양은 지금 정해진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과 부산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서울로 정해진 것이죠. 네, 49표 중에서 34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 도시인 부산을 크게 따돌렸는데 서울은 이미 한 차례 88년도에 올림픽 경험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IOC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미 많은 그 도시들이 개최 의사를 보였더라고요. 네.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인도, 독일, 중국,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됩니다. 네. 개최지는 6년 뒤에 발표될 것 같고요. 근데 평화 올림픽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이게 돈 문제를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서울시가 개최 비용을 밝히긴 했는데 평창대 때 한 13조 8천억을 썼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한 3조 8천억 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2032년 올림픽이 뭐 서울이 개최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유치 전에 뛰어들겠다라고 네. 후보 도시로 서울을 결정했다라는 게 되는데 대한체육회가 어제 또 하나 행사를 했어요. 국가대표 훈련, 그러니까 개시식이 진천 선수촌에서 열렸는데 뭐 워낙에 요새 뭐 체육회 말도 많고 체육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요. 네, 사실 좀 체육계 비리가 지금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 대상으로 또 대한체육회가 지목됐었죠.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회장이 사제로 행사 시작을 알리긴 했습니다. 체육회 숙소에 인권 상담실을 설치하겠다, 네.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선수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네. 이 회장이 또 어제 진심 어린 방송을 하는 모습보다는 조금 해명이나 반박하는 모습도 좀 많이 비춰졌는데요.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회장으로서 의무 다하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퇴를 하라는 그런 말을 좀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우회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그 체육계 비리 문제 해결 방책으로 소년체전 폐지해라 이런 것도 지금 내놓았고 더욱이나 체육회랑 대한올림픽위원회랑 분리해라 이런 안을 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굉장히 격양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뭐 이런 말을 했는데요. 2032년도에 남북한 올림픽 공동 유치하자는 상황에서
분리하자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지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회장이. 강한 이런 리액션이 있다는 건 네. 뭔가 그만큼 더 절박하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들리죠. 예. 그래서 좀 근거를 들어서 좀 따져 물었으면 됐을 텐데 설득력이 좀 없어 보여서요. 일각에서는 그 체육 회장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되레 큰 소리를 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을 느낀다라고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우리 심석희 선수한테 조재범 전 코치를 뭐 다시 복귀시키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이게 또 본인이 부인하고 이러면서 말이 지금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었고 본인은 지금 사퇴 안 하겠다고 아예 지금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논란이 되자마자 그렇게 입장을 밝혔었죠. 이런 문제들도 제대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체육회에 뭔가 비리들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네. 하나하나 제대로 살펴봐야 할 거예요. 이번 계기가 뭐 또 흐지부지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가 분리된 나라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기흥 회장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짧게 하나 봐야 되는데 요즘 그 주거 관련된 뉴스들 중에서 전셋값 계속 떨어지면서 그 역전세 난 지금 네.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이 역전세가 뭐냐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마련해야 되는 전세금 부담을 줄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세대주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새 세대주를 못 찾아서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렇죠. 걸 그걸 역전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결국 그만큼 이 전셋값이 과거에 확 올랐다가 지금 또 네. 떨어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보다는 지방이 좀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